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터뷰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누가 나오셨느냐? 이 금태섭 신당으로 불리는 신당 준비 모임, 일명 성찰과 모색이 영입했던 1호 영입 인사를 저희가 초대했습니다. 글 쓰는 편의점주 봉다로 작가로 이름이 나 있는 분이죠. 곽대중 성찰과 모색 대변인입니다.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모르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네네.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본인에 대해서. 이제 편의점을 11년 차 하고 있고요. 예.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책으로 한번 써봤으면 좋겠어서 에세이를 썼는데 좀 나름 또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셔서 에세이 작가를 하다가 그리고 또 갑자기 또 정당 대변인이라고 하는 예상치 못한 일까지 맡게 됐습니다. 지금 편의점 아직도 하고 계신 거죠? 네, 하고 있습니다. 15년째요? 지금 편의점은 11년째 그 자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11년째요? 네네. 조선일보에 아마 칼럼도 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필명이 봉다로더라고요. 네네네. 왜 봉다로라는 필명을 쓰신 그러니까 거죠? 제가 처음에 그 글을 쓰기 시작했던 게 인터넷 카페, 편의점 점주들 카페에 썼는데 그때 이제 닉네임이 복면다로라는 닉네임을 썼어요. 뭐 영화 있잖아요. 제목이요? 네. 그 이름이 이제 나중에 책으로 나오면서 그렇게 장착이 된 겁니다. 근데 이력이 굉장히 좀 독특하신 편이세요. 보니까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장을 지내셨고 네. 그리고 북한 민주화 네트워크 편집장하고 데일리 NK 논설실장을 지낸 이력이 계신데 네네. 이 북한 인권 단체인 거죠? 데일리 NK라는 단체가. 이미 이제 정치인이 되셨으니까 네. 본인의 정치적인 어떤 노선에 대해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정치인들한테 진보다 보수다 뭐 중도다 이렇게 뭐 나누지 않습니까? 네네. 본인의 정치적인 지향점은 어디라고 보시는가요? 그러니까 민생 현장에서 이제 자영업을 하면서 살면서 느꼈던 게 삶에는 보수도 없고 진보도 없더라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 측면이 있죠. 네, 우리가 뭐 편의점이 보수 편의점이 있고 진보 편의점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다 사람이 살아가는 삶인데 어떻게 보면 국민이 복되고 또 발전할 수 있는 길이면 흔히 말하는 진보적 정책도 갖다 쓸 수도 있고 보수적 정책도 갖다 쓸 수도 있는데 너무 독마에 빠져서 이건 쓰면 안 되는 거다 저건 쓰면 안 되는 거다 이런 형태의 어떤 배제하는 정치 같은 게 좀 많았던 거 같고 고집하는 정치도 많고 그런 측면에서 뭐 제 성향이나 제가 지금 몸담고 있는 프로그램을 이야기하자면 어떤 그런 구태에 얽매이지 않고 조금 더 실용적이고 어떤 사람의 삶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 중심 정당을 만들려는 것들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성찰과 모색의 노선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제가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번에 금태섭 전 의원하고 함께 하시게 된 거잖아요. 네네. 이거 어떤 경로로 제안을 받으신 거죠? 금태섭 전 의원으로부터. 원래 정치에도 좀 뜻이 있으셨어요? 아닙니다. 전혀 없고 저는 편의점만 잘하고 싶었는데요. 제가 이제 국민의힘에서 민생119 특위라는 걸 만들었는데 거기 이제 당원은 아닌데 외부에서 영입한 자영업자로서 이제 전문위원으로서 활동을 했는데 그러면서 여의도 뭐 이렇게 출입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국회에서 보니까 그런 제3당당을 만들겠다는 그런 포스터가 있어서 한번 포럼에 참석해 봤고요. 우연히 그럼 참석한 거예요? 첫 번째 포럼 그렇게 참석하고 두 번째 포럼까지 참석을 하고 근데 보니까 이제 보통 신당을 만든다는 이야기는 예전에도 너무 많았는데 만들었다 없어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지금 벌써 총선이 한 10개월 넘게 남았는데 이렇게 만드는 것들이 어떤 생각인가 보자. 그래서 들어보다가 이분들은 괜찮은 것 같다. 그래요? 좀 이런 식으로 참여를 하게 됐고요. 또 이제 처음에는 그냥 관심만 있다가 창당 정도 저는 한 번도 정당 같은 데 가입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민생119 특위 하실 때도 국민의힘에 입당하신 건 아니고요. 네, 그냥 외부 인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9월쯤 되면 내 인생에 최초로 한번 입당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때 이제 금태섭 의원이 기다렸다 들어오지 말고 만드는 과정부터 한번 같이 해보자. 뭐 그런 게임에 빠진 거죠.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저 성찰과 모색 활동 얘기하기 전에 현 여당하고 야당에 대한 얘기도 좀 먼저 좀 나눠볼게요. 국민의힘에서 만들었다는 민생119 특위 그 활동을 하셨습니다. 뭐 사퇴를 하셨으니까 뭐 사퇴했던 과정에 대해서는 이미 막 보도가 된 거라서 제가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한 묻지는 않겠고요. 이 민생119 특위에서 한 일을 좀 찾아보니까 봄 가뭄 때 섬 지역 생수 보내기 이건 아마 조수진 위원장이 저랑 인터뷰할 때도 이건 1호로 할 거다라고 얘기했던 거고요. 밥 한 공기 다 먹기 이건 사실은 조금 뭐 언론에서 논란이 됐던 부분이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거 말고 크게 와 여당 민생119 측에서 이런 일을 해서 이런 효과가 있었어 뭐 이렇게 보도된 거를 제가 보지는 못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보건증 저희가 이제
그 편의점에서 일하는 식당에서 일하는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되는데 그게 네. 이제 발급할 때 비용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민간병원에서 하면 상당히 한 몇만 원 정도 비용이 드는데 그걸 무료화하는 걸 제안하는 것 정도가 성과인 것 같고 일종의 이제 여당 투기다 보니까 여당 투기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을 것 같지만 또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부분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하는 일 또 뭐 정책위에서 이건 추진하는 일을 하니까 민생 투기는 결국에는 계속 그냥 보여주는 가시적인 일만 할 수밖에 없는. 아 정책적인 거는 정부에서 네네. 하니까.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한계를 좀 많이 느꼈던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뭐 자꾸 정부에서 하는 일에 코드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 그 밥 한 공기 더 먹기 운동 네. 같은 경우도 그 야당의 양곡관리법에 반대를 하다 보니까 무리수를 좀 두게 되고 아하. 생수 같은 경우도 전 정부의 4대강 문제를 가뭄이 났다는 걸 부각시키기 위해서 자꾸 물 문제를 부각시키려다 보니 그런 식으로 나오고 또 뭐 노조 문제를 자꾸 나오다 보니까 택배 대리점 가가지고 택배 점주들 만나는 식으로 노조 때리기에 동참하고 이런 식으로 자꾸 정부의 코드 맞추는 식으로 민생이 가니까 민생 문제는 뒤로 처지는 그래서 이게 과연 옳은 것인가 하는 그런 회의감이 좀 자꾸 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민생 119 투기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십니까? 아니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실패했다고 평가하십니까? 뭐 제가 몸담았던 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뭐 악담을 한다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고요. 예. 그냥 겸손하게 얘기하자면 그냥 C학점, D학점 정도 그렇습니까? 낙제는 멸할 정도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성찰관 모생 얘기하기 전에 현안 조금 얘기를 해보죠. 먼저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총연맹 창립 기념식에서 한 발언. 이거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러니까 한 두 가지 정도인데 하나는 이거부터 좀 짚어보죠. 반국가 세력들은 북한의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 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습니다. 뭐 언론에서는 전 정부를 겨냥한 거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대통령의 발언은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지난 정부 때부터 느끼는 게 이게 대한민국의 대통령인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건 지난 정부의 문재인 대통령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특정 진영의 대변자로서의 어떤 역할을 충실히 하려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일종 정도 민주공화국이라고 헌법 1조 1항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사실 공화주의라는 건 어느 국민도 배제하지 않고 하나의 어떤 뜻을 모아나간다는 의미고 대통령은 전 국민의 대통령이지 예. 특정 진영의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저쪽을 반국가 세력으로 만들어 버리면 특히나 그게 전직 대통령인데 예. 심하게 얘기하자면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반국가 세력의 검찰총장으로 일했던 것인가? 어허. 이건 아니잖아요. 예. 자꾸 왜 이렇게 갈라치기를 하려고 하는 건지 지난 대선 때도 결국에는 세대를 갈라치려고 하고 성별을 갈라치려고 하고 그런 측면에서 당선이 되었다고 생각이 좀 드는데 당선이 되고 나서는 공약을 했던 게 통합정부를 만들겠다, 야당과 협치하겠다 하면서 그런 모습은 전혀 보여주지 않으니까 그런 측면에 실망이 좀 쌓여가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요. 네. 이 발언은 어떻습니까? 가짜 뉴스와 괴담으로 자유대한민국을 흔들고 위협하며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건 뭐 후쿠시마 관련해서 현 민주당을 비판한 거다. 뭐 이런 언론의 해석은 있습니다만. 물론 뭐 가짜뉴스나 괴담이 있겠죠. 예. 근데 이제 과학의 영역이 있고 정치의 영역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과학의 영역은 합리성으로 뭔가를 이제 증명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정치가 무조건 과학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너는 바보야 이것도 이해를 못해? 이건 과학이겠지만 정치는 이해 못하는 사람들을 이해시켜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예. 들거든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서 분명히 괴담의 영역이 있고 좀 더 과장된 게 있더라도 정치 영역에서는 어떻게든지 일본에 한 번이라도 어필을 하고 국민들이 우리 정부를 한번 믿을 수 있겠다라는 걸 보여주는 과정이 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여야가 함께 이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을 보여줘야 되는데 한쪽에서는 자꾸 이상한 괴담만 유포하려고 하고 한쪽에서는 무슨 먹방하면서 그냥 먹으면서 이걸 또 자기들이 뭐 자영업자의 편인 것처럼 보여주려고 하고 결국 강대강의 대치로만 가는 정치가 좀 되고 있는데 이걸 풀어주는 게 대통령 역할이 되지는 못할지언정 대통령이 더 이걸 악화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단체에 가가지고 한쪽을 완전히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붙이고 예. 이런 어떤 그 극단적인 강대강 정치는 좀 싫어할 국민들이 훨씬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의 어떤 그 장외투쟁 네. 그 부분에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이게 결정된 게 이제 문재인 정부 때 결정된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예. 뭐 문재인 정부는 물론 반대했다고 하지만 근데 이제 합리적 대안을 좀 찾아나가야 되겠는데 이게 뭐 국회 앞에서 단식한다고 되는 문제도 아니고 결국은 일본 정부에 항의하고 가야 될 문제인데 물론 이제 우리 정부가 적극적인 항의를 하지 않으니까 야당으로서 자기 역할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 네. 결국에는 이 문제가 저는
여야가 만나서 풀어야 될 문제고 그 야당이 그걸 먼저 제기를 하고 다수당으로서 예. 그런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싸울 생각만 일단 하고 단식부터 시작을 하니까 국민의 입장으로서는 이게 굶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저게. 알겠습니다. 저 현 국민의힘하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의견을 좀 주셨는데요. 현 야당 얘기 좀 더 해보죠. 민주당의 현재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를 들면 뭐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부터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 그 이후에 지금 혁신위까지 온 상황이잖아요. 이낙연 전 대표도 미국에서 귀국했고 네네. 지금 민주당의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포럼 이름이 성찰과 모색인데 예. 그러니까 앞에 성찰을 내세웠던 게 결국에는 민주당의 상당한 주류가 과거에 운동권이라든지 민주화 운동을 했던 분들인데 이제 저도 학생 운동을 했습니다만 그 운동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약간의 자기 우월감이나 자기 존재감에 대한 이런 게 좀 있기 때문에 내가 네. 잘못했던 거에서 인정하기 좀 싫어하는 경향들이 좀 있거든요. 아하. 그리고 또 하나는 저들은 더 심한데 왜 나의 작은 티끌을 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내거느냐. 아. 이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정치를 하면서는 이게 좀 바뀌어 나가야 될 문제인데 지난 정부에서 했던 일들을 보면 일종의 이제 레노람불이라는 표현이 뭐 한국을 대표하는 한국 정치를 대표하는 말이 될 정도로 좀 부끄러운 일이 돼버렸는데 어떤 성찰 없는 정치, 반성 없는 정치, 뭐 돈봉투 문제는 과거에 정말 예전에 보수 정당에서 하던 짓인데 이걸 민주를 내세우는 정당에서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문제죠. 예. 그러면 이건 책임자를 자기들 내부에서 바로 처벌을 하고 더 뼈를 깎는 각성을 해도 부족할 판에 뭐 과거에 있었던 전례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예. 국민들로서는 도대체 누구를 믿고 이걸 이제 따라야 되는지 정체를 둘 곳이 없는 거죠. 그 민주당을 비판을 할 때 현 국민의힘 쪽에서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뭐 586 정치인들의 위선 뭐 이런 표현들을 국민의힘 네. 쪽에서 하는데 네. 그럼 그 표현에 동의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크게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세대나 한 진영을 싸잡아가지고 예. 그래서 586에서도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아, 거고 뭐 그렇죠. 그리고 뭐 MZ에서도 훨씬 더 보수적인 사람도 있기 예. 마련이고 그래서 무슨 세대는 무조건 물러나야 된다든지 그 세대 자체를 이렇게 부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크게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이 조정은 의원 시대전환에 네. 어제 저랑 인터뷰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본인이 정치하는 그러니까 제일 과제 그게 여든 야든 586 운동권 세대 교체 이게 제일 전선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에는 동의하십니까? 앞선 말과 똑같이 네. 무슨 뭐 어떤 세대를 바꿔야겠다, 뭐 586이 무너지겠다 이건 저는 그냥 정책 레토릭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중요한 건 이제 뭘 어떻게 만들 거냐 대안을 제시하고 그 대안 속에서 정책 속에서 이 사람들은 그 정책에 조금 엇나가는 사람들 하면 이제 뭐 배제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지금 특정 진영을 무조건 바꿔야 된다, 엎어야 된다 이런 식은 조금 부당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성찰과 모색에 대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네. 앞서 제가 우리 곽 대변인의 정치적 성향을 물었을 때 네. 진보 보수보다는 먹고 사는데 민생에는 이념이 없다 이런 취지의 대답을 하셨는데 그러면 본인이 몸담고 있는 성찰과 모색의 이념적인 지향점은 어디라고 제가 보면 될까요? 뭐 저희가 이제 포럼을 만들어 나가는 단계이고 사람들이 모이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는 이렇습니다라고 딱 해버리면 네. 더 많은 분들이 모이는데 약간 장애가 되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잘라서 말하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는데요. 네. 일단은 굳이 좌우라든지 이런 이념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정치 외교적인 측면에서는 약간 중도 우파적인 견해를 가진 분들이 저희 안에 지금 많이 있고 정치 외교에서는요. 경제나 어떤 사회적인 문제에서는 중도 좌파적인 견해를 가진 분들이 모여서 예. 어떤 중도 좌파, 중도 우파의 어떤 시너지 효과, 결합하는 효과를 내는 것들이 지금 현재 저희가 지향하는 바이고 모여 있는 부분들이 몇몇이 현재 그렇게 많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과거에 뭐 노동운동을 네. 하셨던 분들 계시고 그리고 약간 보수적 성향을 가졌다가 생각이 좀 바뀐 분들도 계시고요. 예. 대부분이 이제 예전에 안철수 의원이 제3지대 처음에 할 때도 그렇고 대부분의 이제 제3지대 정당들이 중도를 표방하면서 뭐 안보 있어서는 약간 우클릭, 경제에 있어서는 약간의 좌클릭들을 네네. 많이 하는 이념적인 스탠스를 많이 그렇죠. 취해왔잖아요. 네. 성찰과 모색도 그런 스타일이라고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뭐 굳이 정책 방향으로 하면 그것과 큰 방향은 틀린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게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나아갈 바의 정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상당히 이제 집권을 하게 되면 치우치고 또 예. 집권을 하지 못하게 되면 그 반대 방향에서 무조건 정부를 비판하다 보니까 또 반대 방향으로 치우치는 예. 그런 양극화 정치로 갔던 예. 건데. 예. 좀 이런 질문일 수도 있는데 이제 창당 준비가 시작이 되고 결국 네. 신당이
창당이 되고 내년 총선에 출마를 하실 거잖아요. 후보들 낼 거고. 우리 당은 뭘 하겠습니다라고 제일 과제로 내걸 게 있다면 그걸 제가 묻는다면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뭐 이제 저희가 아직 결혼도 안 했어요. 근데 애는 몇 명 날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과 좀 비슷해서요. 그리고 정당이라고 하면은 저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을 한다는 것이지라는 것에 네. 대한 유권자들의 궁금증이 있으니까요. 일단은 약간 상투적인 말일 수도 있겠는데 네. 기존의 정당을 상당히 리뉴얼하려고 무슨 혁신위를 만들고 비대위를 만들고 했지만 네. 이제 저희 참여하신 분들 상당수가 그런 비대위나 혁신위에 참여했던 분들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참여해 보니까 이건 리모델링으로 안 된다. 어허. 그래서 이제 어떤 개혁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그런 식으로도 안 될 것 같고요. 이제는 재개발을 하듯이 그냥 갈아엎어야 된다는 생각이고. 양당을. 예, 그래서 이제 저희는 항상 지금 지향하는 게 삼지대라고 불러주시면 아쉽사라는 예. 말씀을 많이 드려요. 그러니까 중심 정당으로 차라리 불러주시라. 아하. 그러니까 그 중심 정당이라는 건 숫자가 많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뭐 단적인 예를 들자면 독일 같은 경우는 자민당과 사민당이 번갈아가면서 집권을 하는데 예. 기민당과 사민당이 기민당이요? 예. 거기서 이제 자민당이라는 정당이 있어요. 예. 이 정당이 뭐 적을 때는 한 7석 5석이다가 많을 때는 70석. 예. 그러니까 독일 전체 의석의 한 뭐 1% 10% 정도 의석인데 단 한 번도 내각에서 빠지지 않고 항상 연립내각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예. 한 번 정도 빠졌을 겁니다. 그런데 이 자민당이 독일 정치가 약간 왼쪽으로 치우칠 것 같으면 연립내각에서 오른쪽이 스탠스를 취해주고 예. 또 오른쪽으로 치우칠 것 같으면 왼쪽이 스탠스를 취해주는 어떤 중심센터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어떤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정당이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있긴 있었죠. 예전에 하면 자민련이라는 정당이 있으면서 약간 그런 비슷한 걸 해왔는데 이게 지역 정당이었단 말이에요. 네. 정책 정당이 아니고. 그래서 정책으로서의 중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정당. 이제 그게 저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정치는 사람이 하는 거니까 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또 신당이 발족을 하고 내년 총선까지 가는 과정에서 이 성찰과 모색이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느냐 이거를 저희가 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논평에서 이런 얘기를 좀 하셨어요. 이삭 줍기, 해처 모여식으로 급조되던 정당들과는 다르다. 이 얘기는 내년 총선 앞두고 양당에서 공천 탈락하고 이런 사람들 불러 모아가지고 세 불리는 거 이거 안 하겠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네네. 오. 뭐 지금 우리나라 제가 약간 세게 저희가 대변인 논평에 쓰긴 했지만 우리나라 현실 정치인 중에 쓸만한 사람이 있냐라고 강하게 말씀을 좀 드리기도 했는데 네. 좀 서민들이 주로 뭐 술 한잔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거지 않습니까? 내가 정치라도 저보다 잘하겠다라고 다 똑같아. 뭐 이런 얘기들 하죠. 예.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정치 회의감이나 이런 데 기대고 싶지는 않지만 정말 정치를 하고 싶은데 뭐 돈이 없다든지 자기가 어떤 연줄이 없다든지 해서 나서지 못했던 분들 그리고 뭐 정치적인 어떤 약간 샤이한 느낌 어떤 그런 성향에서 나서지 못했던 분들 이런 분들을 좀 함께해서 또 그런 분들이 지금 많이 모이고 있고요. 그런 정당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곧 추가 인재 영입된 분들을 발표하겠다 이런 보도를 봤는데 네네. 어떤 분들이 지금 근데 뭐 기성 계신가요? 정치권에서 하던 대로 뭐 이런 어떤 정치 스타를 내세워서 할 그런 생각은 별로 없고요. 예. 이제 30, 40대에서 평범하지만 나름대로 현장에서 꾸준히 자기 일을 해와셨던 분들이 계세요. 예. 그래서 노동정책을 정말 열심히 하셨던 분도 계시고 그리고 어떤 탈북자인데 정말 북한 인권 운동을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해온 어떤 그런 젊은이도 있고 예. 그리고 또 어떤 학자인데 이런 연구소에서 꾸준히 연구 활동을 해왔던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을 하나하나 국민들 앞에 소개해드리면서 저희는 이렇게 젊고 또 새로운 방향의 정치를 해나가려고 합니다 하는 걸 사람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현실적으로 한국 정치에서 어떤 정치 결사체 정당에 뜨려면 간판 정치인이 있어야 되는 게 현실적인 얘기잖아요. 그러면 성철과 모색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대부분 아는 간판 정치인은 금태섭 전 의원 한 명뿐인데 그러면 금태섭 전 의원의 간판으로 내년 총선을 돌파하겠다. 근데 뭐 이런 전략이신 건가요? 프랑스의 앙마르슈가 네. 마크롱을 띄우기 전에 누가 무슨 마크롱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었나요? 근데 어허. 결국에는 국민들의 의지로 이 사람이 거의 한 몇 개월 만에 대통령이 된 거고 예. 그리고 앙마르슈가 몇십만 명의 후원자를 모으고 그리고 제1당으로서 의원들까지 다 모집을 했던 건데 그리고 나서 뭐 프랑스가 물론 여러 가지 정치적 격변을 겪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지금 또 중심을 잡고 나아가고 있는데 저희도 그런 어떤 스타 정치인은 가다 보면 대중 속에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곽대중 성찰과 모색 대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